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명백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와 함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가계대출 대책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을 발표하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위해 재원 마련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이자 무책임에 극치라며 자신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순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이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면서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 함께 흙탕물을 일으켜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기 바랍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공청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들의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제외한 국정조사 특위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인데요. 유가족 8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당시 참사 상황과 이후 대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유족과 대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국 이 장관 출석은 불발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공청회 일정을 마친 뒤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를 끝낸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임부터 찬호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이 대표와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잡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다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의 핵심 과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춘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민간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의 책임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용, 정진상,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신 공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이 혐의를 적용해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했고 4,400억 원대 대장동 개발 이익도 추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사건 역시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공적 정보를 민간에 흘려
부당이득을 공유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 전 실장의 진술 없이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전 실장이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지분 역시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만배 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와 함께 김만배 씨 지시로 재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대장동 범죄 수익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로 뽑아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그룹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회장에게 자금을 보내 도피 생활을 돕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계열사 지분 매각 과정 등에서 확보한 돈을 해외에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8개월 정도의 도피 생활 끝에 그제 태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시적 2주택 특례라는 건 이사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년이나 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최대 80%에 달하는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에서 3%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점을 고려하고 금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빌라왕을 앞세워 무자본 갭 투자를 벌인 배후 인물이 드러나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네, 지금 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입니까? 네, 30세대 규모의 빌라인 이곳은 대부분 젊은 층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절반 넘는 세입자들이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곧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세대 정도는 지난해 10월 잠적한 김모 씨와 계약을 맺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곳 인천 미추홀구 일대는 앞서 아파트와 빌라 300여 채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악인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피해자는 20, 30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빌라왕들을 거느린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다고요. 네, 바로 빌라왕 여러 명의 배우로 지목된 신모 씨입니다. 신 씨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수도권에서 빌라 600여 채를 보유하다 지난달 구속된 김모 씨를 뒤를 쫓는 과정에서 신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 씨가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00여 채를 갖고 있다. 재작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사건에도 관여한 흔적을 파악했습니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배우에서 활동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빌라왕들은 바지 사장에 불과할 뿐 신 씨는 이들을 움직이는 실제 몸통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신 씨가 또 다른 빌라왕을 거느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완연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자문위원회가 오는 17일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이달 말쯤엔 실내 마스크 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 수 역시 43,900여 명으로 전날보다 10,000명, 전주보다는 2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목요일 기준으로는 10월 27일 이후 11주 만에 최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0명, 사망자는 76명으로 아직 인명피해 규모는 상당하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면 위중증과 사망자도 줄어들게 되는 만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상황을 보면 방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4개 중 주간 확진자 2주 연속 감소와 병상 가용 능력 이 2개 지표가 충족된 상태인데 주간 위중증 환자 감소와 치명률 0.1% 이하 조건도 곧 충족할 걸로 보입니다. 남은 건 고령층 백신 접종률인데 17일 자문위 논의를 거쳐 중대본이 설 연휴 전인 19일이나 20일 규제 해제 시점 등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현재 국내에 남은 가장 큰 변수는 중국발 입국자 확진 규모로 볼 수 있는데요. 0시 기준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135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90명으로 66.7%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는 40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율은 13.2%로 여전히 방역당국의 기대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무비자 환승 관광까지 배제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반면 그동안 입국 제한 문제로 날을 세워온 미국에는 코로나19에 끊겼던 항공편 운항 정상화를 환영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연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불만을 토로했던 게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인데 정작 자신들이 선별적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중국 민항국이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미국과 항공편 운항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원론적 입장이었지만 우리나라 이웃나라인 한일 양국의 비자 보복 조치를 내린 시점이라 관심을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을 XBB 변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날을 세워왔습니다. 이 방역적 측면에선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인데 반대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불투명한 역학 정보와 신종 변이 출현 우려 등을 제기하며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렸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논의 중단 등을 추가했습니다.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한 모로코, 북한 같은 예외적 사례를 빼면 주요국 가운데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린 건 사실상 우리나라뿐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차별적 입국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도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불분명해졌죠.
네, 일본도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비자 발급까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시행해온 비자 제한 조치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와 공무 예우 이외의 모든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내린 셈인데요. 일본이 상호주의와 비례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인 입국자들 목에 표차를 걸게 했다는 공통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중국인들에겐 과거 인민재판이나 문화대혁명 때 목에 잘못을 적어 넣은 표말을 걸고 조리돌림을 하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드는 건데요. 중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모욕감을 줬다, 거세게 들끓는 여론에 중국 당국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 정치적인 이유로 연이틀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건데 유엔은 그동안 중국이 수없이 되뇌어온 방역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번에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제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 등 그동안 논의된 해법을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설명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이 마지막 여론 수렴 과정인데요. 정부는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 민간협의의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민간협의회에서 제3자 대위 변제와 중첩적 채무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 국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상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일본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고기업의 재원 기여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얻은 느낌이고 사죄 문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담화,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주 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에 토론자와 행사 개요, 발제문 등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어제 저녁이나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피해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해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속이는 야바위판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외파들을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통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양 씨가 막대한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낳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양 전 회장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혐의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양진호 전 회장은 형법상 음란물 유통과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7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외파드 사이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파들을 통해 회원들이 많은 양의 음란물을 죄책감 없이 공유하도록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피해가 큰 점, 외파들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운영사를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은 외파들 사이트를 통해 388만여 건에 달한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수익만 지난 2015년부터 19년 사이 350억 원에 이릅니다. 양 전 회장은 특히 음란물 유통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도 설계했는데요. 핵심은 수수료 정책이었습니다. 회원들을 준회원과 정회원, 으뜸회원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겁니다. 더 많은 불법 영상을 공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 속에 범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고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배임 사건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모두 12년형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시민단체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란물 유포 방조자가 형의 집행을 위해받는 등 처벌이 약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징역 5년은 강한 처벌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요약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모두 발언 요약을 해보면 이 영수회담 내용이 있고요. 민생대책, 내각 쇄신, 개헌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신 건 이제 영수회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판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수회담 제안한 게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했으면 벌써 됐겠죠. 그리고 신년회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사이 연휴들이 언론 보도를 많이 됐습니다만은 신년회에 참석하는 것은 참석했어도 큰 의미는 없었을 거고요. 신년회 형식상으로 봐서 아마 악수 정도, 눈인사 정도가 끝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거였을 거고 다만 거기에 혹시 갔더라면 곧 뵙죠. 랄지 이런 의례적인 얘기를 나눌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전혀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여야 모두 다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가 버렸고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대표가 소환까지 됐고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영수회담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영수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의미를 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또 굉장히 긴 얘기를 민생을 했습니다마는 기자들의 질문은 사법 리스크에 집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민생이라는 게 단어가 의미가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한들 그게 여야에 모두 다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봐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이 낮다. 최고위원님은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지금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요. 네. 그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적인 언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야당 파괴는 그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방탄으로 만들면서 지금 야당 파괴하고 있는 분이 정부가 야당 파괴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뻔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거울 보고 하듯이 저렇게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그런 화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정적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셨어요. 정적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적 죽이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하고 대화하고 싶죠. 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야당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진심으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예. 지금이라도 저는 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네. 그리고 홀로 그 사법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깨끗하게 클리어되면 오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본인이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주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담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응답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먼저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측근들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이 검찰의 의사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좀 합당합니까? 검찰의 수사가 전면적으로 잘못된 증거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측근 구속도 잘못된 수사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고 예. 불체포 특권 문제도 소신으로 불체포 특권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피해 나갔거든요. 예. 사실 모든 것이 지금 검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간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되는 건 시리즈로 소환이 예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복수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시리즈 기소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재판이 23년에 예정이 쭉 돼 있는데 네. 오늘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거에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검찰에 맞서 싸우고 잘못된 검찰의 팩트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 검찰하고 싸움이 시작이 됐고 네. 앞으로 재판부에 가서 내 무죄를 밝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리한 그리고 몇 개가 될지 모르는 재판이 23년도에 많이 있을 것이고 네.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워낙 잘 맞추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이번 성남FC 건으로도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논리로 하면은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 연휴 민심을 여야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소환하는 비디오는 검찰이 이미 확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팩트와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체포동의안을 보내겠죠. 예. 지금 기소는 뭐 아마 설 지나고 나서 봄이 오면은 아마 기소가 주르륵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설 연휴 민심에는 분명히 이 소환 모습 비디오를 확보하고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하는 것을 만약에 법무부나 지금 용산이나 다 원한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소환 모습으로 족하다, 설 민심을 자극하는 것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까지는 안 보낼 수 있고요. 체포동의안 보내면은 뭐 분명히 부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매우 정치적 판단이고 제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설 민심에 올리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정부 여당의 검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네.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아마 국회로 보낼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에 그 출석했을 때요. 만약에 임시회를 열지 않고 소집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저는 그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입장에서. 근데 오히려 방탄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출석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이면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거의 뭐 99% 보낸다 이렇게 예측을 아니, 합니다. 이런 점을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를 안 열었다 그러면은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게 재판부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은 재판부가 아니 이거 범죄 혐의 소명은 됐지만 야당 대표고 이러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 없잖아. 그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잖아. 그래서 기각할 수 있거든요. 기각하면 검찰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오히려. 굉장히 홀가분하게 지금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도 범죄 혐의상으로 봐서 지금 1억 이상이면 무조건 영장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 법률적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검찰도 굉장히 홀가분하게 정치권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앞서서 해주셨던 그 얘기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듯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국에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최고위원님 생각도 좀 듣겠습니다. 아니 이제 보통 공적인 인물들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과거에 그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되실 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취지로 다 말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회창 전 대표도요. 문제가 터졌을 때 다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 근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인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자기의 지금 오른팔 왼팔이 다 지금 구속돼 있고 본인도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는 꼭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인이라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끝까지 이거는 뭐 계속 검찰 공격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네. 이재명 대표는 일단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본인이 어떻게 그 공적인 인물로서 내가 어떤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이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그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을 더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그 눈여겨보는 지점은요. 질이 멸렬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만들어서 구속을 피해가 간다면 예. 과연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냥 이렇게 계속 끌려갈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걸 정리할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 한미 간의 하여튼 이런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그런 KMP와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이랑도 연결이 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걸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서는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핵 문제가 선거 당시부터 유세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천만한 얘기들을 사실은 지금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어저께 보고에서는 핵 보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핵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은 환호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층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요. 근데 핵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핵 상황도 이렇게 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새로운 국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핵에 관한 모든 얘기를 보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방침이나 한미 동맹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핵 보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것도 핵 보유국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가 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핵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핵이 전술핵이 배치되면은 이것을 쓸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복잡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요즘 그 핵무기는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단계의 엑서사이즈를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조선일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건 좀 치밀하게 얘기해야 되고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대통령이 함부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누군가 대통령한테 이건 가르쳐주고 경고를 하고 다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언급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문재인 정권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 안보 문제, 사실은 북한의 핵을 강화시키고 키워주신 1등 공신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작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 발언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걸 보고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핵에 대해서 지금 북한 핵 갖고 저렇게 장난치는데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핵에는 핵이에요. 그 어떤 무기로 핵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핵이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갖자. 이것도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지 표현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핵에는 핵을 소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기획하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발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경민 의원님이 그 조목조목 반박하시려면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요, 이런 당연한 이야기도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거,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오늘 아침에 국방부 차관이 뭐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에도 여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국방부가 해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의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자세나 국방태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야, 우린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이나 자세 문제에 있어서는 다짐이 있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군생활 경력 때문에 전 미리터리 덕후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로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지금 그 윤 대통령 체제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 핵 문제는요, 저렇게 그냥 한마디로 앉아가지고 뭐 그러면 우리도 그럼 같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환호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이거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 신중하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세,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메시지를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북한의 어떤 도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외국 정상들에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그럴 때 외국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속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해서 그들이 핵을 포기할 거니까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딱 상징적으로 남을 거고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미국이나 외국 정상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핵에는 핵이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가져야 되고,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국민들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김정은도 정신 차려야죠. 정권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의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처럼 굴종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요. 아마 생각을 하겠죠. 왜냐? 항상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그 이간질을 시키기 좋아하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그거는 그 북한도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그러면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발언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제가 보면 되게 수준이 높으세요. 그리고 요즘엔 종편이랑 그 많은 뉴스 프로그램을 국민들께서 보시잖아요. 저희 시골에서도. 그래서 보통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방구석 토론회. 이 종편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때의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얘기한 걸로 아마 들으실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고요. 그 달라진 그 정책의 기조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지금 미국 쪽의 동향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일단은 워딩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만 나오는 건데 굉장히 불안하게, 일단 미국이 우선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진위를 좀 알고 싶다라는 게 미국 쪽 입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아니 그거는 뭐 신경민 의원님이 누구하고 접촉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으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멘트는 아니지만 미국의 지금 외교나 군사를 다루는 쪽에서의 부서에서 도대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액션으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걸 분명히 해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이 있었는데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도 잠깐 띄워주시죠.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 발언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을 향해서도 지금 북한이 막 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도 그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일본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그 외국 정상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도 자위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 우리 군사력이라든지 군비라든지 뭐 이런 거 증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크게 무슨 의미를 두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의원님? 네,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네, 시간 배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개 일정을 갖습니다. 근데 간 곳이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합니다. 당에 소속돼 계시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는 거 반가우십니까? 반갑죠. 왜 그러냐면 이제 또 그걸로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할지 다 알아요. 네. 김건희 여사 맨날 기승전 김건희 여사 공격하느라고 민주당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설이 오고 그러면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어떤 행보를 하는지를 좀 보여주실 필요도 있잖아요. 무슨 이게 정치적 행위도 아니고 그 서문시장이면 어떻게 보면 선거 때 대통령으로서는 보수의 심장이고 네. 그다음에 열렬하게 지지했던 곳입니다. 예. 근데 그곳에 이제 설 앞두고 가서 이제 물건도 사고 많은 그 시민들께 인사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거니까 저는 뭐 아주 보기 좋던데요. 예쁘게 나오시고. 네. 네. 뭐 정치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서문시장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있잖아요. 글쎄요. 되게 뭐 저게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니죠. 되게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영부인들이 서울의 상징적인 시장 아니면 청와대 근처의 시장을 가는 행사는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언론 보도가 되면서 명절이구나라는 느낌도 주고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정치적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대표적인 서문시장. 서문시장의 정치적 상징성은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예. 아주 대구로 갔다. 그것도 서문시장으로 갔다. 대구에도 시장 많습니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얘기해요. 근데 서문시장이다 하는 게 일단 하나 정치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뭐 지금 야당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깔아뭉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모터스 얘기해. 나는 시장 갈 거야. 그것도 대구 서문시장 갈 거야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는 뭐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하여튼 몇 가지의 중의적인 정치적 행위를 어저께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곧 지금 해외를 나갈 일정도 잡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것과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선언적 행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원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측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알았고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죠. 박현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래시장은 전국에 다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올해 대구에 갔으면 내년 광주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장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시장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적어도 탁현민 씨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앞으로 그 공격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다음에는 광주에 가셔서 예. 또 시장에도 가시고 그다음에 또 많잖아요. 부산도 있고 뭐 다 네. 있잖아요. 대전, 충남, 강원 다. 뭐 시장 없는 데 없죠. 그다음에 네. 제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한 번씩 가시면 민주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 궁금합니다. 이게 뭐 야권 일각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윤심 전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정치 구단의 분석입니다. 그 정치 그러면 구단은 아니지만 그 당원 100%입니다 이번에. 당원 100%고요. 그 당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실제로 당원들하고 만나서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당원들이 참 수준 높으신 분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나경원 전 의원 이름이 정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기후대사를 주고 저출산 부위원장을 줬으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걸로 알아야지. 척하면 척. 그걸 받았으면은 당대표를 안 나가야 돼. 그 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 받아놓고 그것도 하면서 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나간다 어쩐다 이러고 다니면은 대통령이 좋겠어요? 잘못 보일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랬다가 하면은 결심을 굳혀서 나 당대표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기후대사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열심히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표를 무슨 뭐 대통령 실장한테 전화로 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일단 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것 같은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주초까지는 기다리겠지만 힘은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용궁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붙은 이후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보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고요. 제주도당 취소하듯이 행사도 초청도 다 지금 빠져나갔고요. 이제 본인이 당원에게 어필하는 그거 딱 하나 믿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어제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높잖아요. 네.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밀어줘도 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이 밀어주고 전 당원들이 다 밀어주는데도 안 뜨는 거 보면 김 후보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 아직 선언을 안 했으니까 후보는 아니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하여튼 조금 보자 이러는 건데 이미 동력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다음번 여론조사를 한번 또 보고 뭐 결정을 하든지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나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거 부위원장 열심히 하시죠라는 제스처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참하게 잘라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나 의원과 같이 손을 잡고 갑시다. 단 부위원장 하면서 지금 이런 단서가 있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막 신나가지고 옆에서 막 부추기고 막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박지원 전 원장이 방송에 나오셔서 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 구단이 아니고 정치 마이너스 구단인 것 같아요. 엄청 틀리세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자꾸 엉터리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나.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면 옛날에 정치 구단이라는 그거가 이제 마이너스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 당대표가 나오려고 했으면 핵심적인 단순하게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본인이 원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를 안 하고 나는 이 업무에 충실하겠다라는 뜻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다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해서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그 임무에 충실하고 예. 아니면 그게 싫으면 이제 그건 또 내려놔야 되고요. 당대표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다. 예,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나오려고 하면 단순합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하지 말았어야죠. 네. 대통령실이 그러면 지금 나 전 의원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좀 뭔가 보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지켜달라는 그런 순수한 의미라고 보십니까? 세상에 뭐 순수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네. 대통령도 사람인데 얼마나 이 모든 게 좀 이 혹시라도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나경원 의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한테 테러를 좀 만들어주고 그 원래 그 처음에 했던 그것대로 원위치로 돌아와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게 결정이 언제 날지가 궁금한데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추석 연휴 시작할 때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설입니다. 예, 설이군요. 예.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 어쨌든 뭐 사표 수리든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든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이걸 처리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이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못 나올 것 같고요. 뭔가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거니까요. 예. 컴백홈하고 지금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잖아요. 예. 네. 손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정부 청사로 출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또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럴 때 집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이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8.1도까지 오른 서울 기온,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0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따라서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날씨 뒤로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0mm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영동을 중심으로는 월요일까지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